화려한 웨딩드레스 자락이 선우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중견 기업의 외동아들 명석을 만나 사랑에 빠진 선우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명석의 집은 위압적일 만큼 웅장했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선우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명석의 굳건한 사랑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시어머니는 선우의 배경을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식탁 위 정갈한 수저 소리마저 숨죽여야 할 것 같은 그 집에서 선우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 명석은 처음에는 선우의 편을 들어주려 노력했지만 그의 사랑도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는 듯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마치 유리 공예품처럼 시댁의 시선 속에 놓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선우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보이며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어야 할 텐데,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 말이야. 그 압박감 속에서도 선우는 뱃속의 작은 생명을 향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찾아온 조산의 위험. 선우는 수술대에 누워 불안에 떨었습니다. 작고 여리게 태어난 하주는 선우의 품 안에서 힘없이 울었죠. 그래도 무사히 태어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준이 태어난 지 7달이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이의 신경 근육에 이상이 있습니다. 영영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우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만은.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우의 가장 큰 걱정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집안의 대를 잇는 것에 집착하는 그분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죠. 장애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애가 못 걷는다고? 우리 집안 핏줄의 장애라니. 내과 피가 섞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내 아들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남편 명석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번에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어. 당신과 당신 아이는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선우는 절망에 무릎 꿇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이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몰아치는 밤, 선우는 품에 안은 어린 하준과 함께 시댁에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죠. 미안해, 하준아. 하지만 엄마는 오늘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에게 원수를 꼭 갚아줄 거야. 그날의 맹세는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린 겨울 바람이 온몸을 핥히는 듯했습니다. 선우는 품에 안긴 어린 하준을 더욱 꼭 끌어안았죠. 쫓겨나던 그날 밤의 냉기보다 더 뼈아팠던 건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만 선우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붙잡고 올려다보는 하준의 눈빛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의 삶은 오직 하준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름 모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낯선 집의 청소를 도맡고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매일같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은 거칠게 갈라졌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피곤함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선우는 잠든 하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녀는 속삭이며 울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하준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었습니다. 4살이 되어서야 겨우 엄마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말했죠. 선우는 혹시 하준의 지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선우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쳐 준 적 없는 한글을 혼자서 깨우치고 그녀의 가계부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산수를 이해했습니다. 선우는 하준이 단순히 영리한 것을 넘어 비범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지만 하준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의 많은 제약을 안고 있었지만 하준의 눈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밝게 자랐습니다. 선우는 그런 하준을 보며 자신의 고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준은 그녀의 삶에 찾아온 가장 눈부신 희망이자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죠. 엄마, 저 언젠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어린 하준의 그 말은 선우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쉽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키워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날의 맹세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하준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선우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쉴 틈 없이 일했지만 하준의 눈빛에서 익히는 지성과 열정은 그녀의 모든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이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하여 학교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사회성 또한 뛰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선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 미국으로 유학하고 싶어요. 경제와 투자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하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우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했습니다.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죠. 미국 유학이라니.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하준의 눈빛에서 그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하준아. 내가 원한다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대리운전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잠자는 시간을 쪼개 돈을 모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동전을 세고 매일같이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수없이 많은 포기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하준은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선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작은 아이였던 하준이 이제는 자신보다 더 큰 꿈을 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듯 터져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엄마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하준의 마지막 말은 선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준은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동정 어린 시선들을 뛰어넘기 위해 그는 밤낮 없이 학업에 매진했죠. 그의 비상한 두뇌는 곧 빛을 발했습니다. 경제학과 투자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교수들과 동기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맥을 쌓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투자 성공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한국에서
아들이 보내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울고 웃었습니다.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하준의 성공으로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졸업 후 몇 년 만에 하준은 유명 투자 회사의 최연소 CEO로 발탁되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젊은 천재 경영인이라는 수식어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선우는 아들의 성공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희생이 아들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던 복수심을 잠시 잊고 오직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대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쉽게 무시하지 못할 거야, 엄마. 하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굳건함은 선우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아들 하준이 세계적인 투자회사의 CEO가 되었다는 소식에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고된 노동도 서러움도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한국 기업 하나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꽤 큰 회사예요. 선우는 아들의 사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준은 늘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하준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선우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준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인수하려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하준의 질문에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해준 적 없잖니. 하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아버지의 회사입니다. 어머니를 내쫓았던 그 집안의 회사 말입니다.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3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잊은 듯 살아왔던 과거의 악몽이 순식간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죠. 복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혀있던 그 단어가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준아, 설마 복수 때문에 그 회사를 인수하려는 거니?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엄마는 내가 다치는 게 싫어. 선우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처럼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준은 선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현재 부실 경영으로 파산 직전입니다. 저는 그 회사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거의 빚을 받아낼 기회가 생긴다면 마다할 이유도 없겠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철했지만 선우는 그 속에 숨겨진 복수심의 불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선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준은 인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경영상의 논리를 내세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더군요. 그는 단순히 회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묻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선우는 아들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면 엄마는 널 믿을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제 30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들을 다시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폭풍 같은 전개를 예감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척했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30년 전 자신을 내몰았던 그들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는 것을요.
웅장하고 차가운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하준의 휠체어를 밀며 들어선 순간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시선이 동시에 저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딱딱한 가죽 의자 위 정장을 빼입은 전 시무와 전 남편 명석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너 설마 내가 여기 어떻게? 전 시무의 입에서 흘러나온 허스키한 목소리는 놀람을 넘어선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선우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30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이 버린 모자가 이렇게 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선우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전히 목청 좋으신 거 보니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네요. 비아냥거림이 섞인 선우의 말에 전 시모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누구 앞에서 장난질이야. 그 옆에 앉아 있던 전 남편. 명석은 선우와 하준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신도 잘 지냈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온 거야? 그 옆에 혹시 우리 아들이야? 명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말 조심해요. 여기 당신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지난 30년간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운 제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제 아들을 당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요. 역겨우니까. 선우의 단호한 말에 명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시모는 여전히 상황을 믿지 못하는 듯 소리쳤죠.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나? 어떻게? 설마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그 회사 대표가 바로 그때 하준이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휠체어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투자회사 대표 박도윤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에 전 시무와 명석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처참함이 역력했습니다. 30년 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들의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숨막히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준은 기다렸다는 듯 상석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냉철한 표정으로 회의 안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입니다. 투자 유치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른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분 구조 변경에 따른 대표이사 및 회장직 해임을 건의합니다. 명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뭔데 마음대로 대표이사를 교체하겠다는 거야? 이 회사는 우리 회사야. 나랑 내 아들이 주인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준은 싸늘하게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죠. 본 기업의 지분 57%를 소유한 저희 투자사가 오늘부터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이미 의결권 과반을 보유하고 있기에 해임권은 자동 상정됩니다. 이제 와서 할머님이 억울하다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명석은 이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하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명석과 전 시모의 얼굴에서 충격과 좌절, 그리고 압도적인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수건이 실현되는 벅찬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남편 명석의 절규는 이제 잦아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황망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 시모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멍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하준을 응시했습니다. 하준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결정은 온전히 회사의 안위를 위한 결정입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의 회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현 회장님과 대표이사님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들더군요. 하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명석과 전 시무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친분 있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고용하여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불투명한 거래로 주가를 하락시킨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명석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나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이 회사는 내 회사라고.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내 회사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사라는 건 한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과 투자한 수많은 주주들의 것입니다. 회사 대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러지 못했죠. 당신과 당신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당신들의 무능한 부실 경영으로 수많은 직원과 하청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 최대 주주로서 그 일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천우는 하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되갚는 것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회사를 살리려는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 맺혀 있던 오랜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듯했죠. 명석은 하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도윤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아버지야.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 지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명석은 마지막까지 아들의 감정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당신에게는 개인적인 악감정이 남아있죠. 나와 엄마를 무시하고 쫓아낸 당신들을 곱게 봐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회사의 일일 뿐입니다. 이 회사에 피해를 줄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의 무능함을 알고도 두고 볼 생각도 없죠. 당신이야말로 조금이라도 회사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세요. 그게 회사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예의일 테니까요. 하준의 단호한 말에 명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다른 임원들은 그들의 싸움을 외면한 채 하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우는 명석과 전 시무의 얼굴에서 절망과 패배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권력과 명예, 그리고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천우는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던 복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날, 전 시모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억지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실 경영으로 회사를 잃은 오너 일가의 말로를 지켜보겠다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온 직원들은 그녀에게 인사 대신 수군거리기만 했죠. 평생 떠받들어 살았을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우는 30년 전 자신이 잘못도 없이 쫓겨나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전 남편 명석은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 했습니다. 그는 알고 지내던 기자를 통해 하준의 인수가 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조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천우는 분통이 터졌지만 하준은 기사를 보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겨우 이런 장난질로 타격받을 제가 아닙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언론으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믿다니. 그 사람도 생각이 깊지는 않네요. 하준의 말대로
거짓으로 얼룩진 명석의 보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하주는 직접 인터뷰에 나서 언론을 통해 명확한 사실을 밝혔고, 대중은 오히려 장애를 극복한 청년 CEO라는 프레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가 새롭게 발표한 기업 투명성 강화와 상생 정책은 여러 투자자와 직원들 사이에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전 남편과 전 시무가 회사 운영 시절 어떻게 리베이트를 받고 일감을 몰아주며 직원 복지를 깎았는지까지 들춰지며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천우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얼마 뒤 마침내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거 전 시무와 전 남편이 개인 명의로 빼돌린 수억 원의 이익이 확인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사소하게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사치품을 사는 것부터 많게는 수억의 자금 횡령까지,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능력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낙하산 직원들을 고용하며 사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명석의 거짓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팎으로 누구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결국 도망을 다니던 명석은 국세청에 잡혀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숨겨둔 재산을 부정하다가 결국 전부 몰수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범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저지른 자신의 업보 때문이었죠. 천우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명석이 감옥에 들어가고 홀로 남겨진 전 시무 또한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을 씻을 수 없었는지 회사에서 쫓겨난 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자 오갈 곳 없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죠. 노환과 병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천우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천벌이라는 것이 어쩌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고통 속에 살게 된 그들을 보며 그녀의 가슴속 깊이 박혔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리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선우는 깊은 허탈감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꿈꿔왔던 복수가 이루어졌지만 마음이 홀가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하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선우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하준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잘못으로 구렁텅이에 빠졌을 뿐이에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애초에 옳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끝을 보지는 않았겠지. 자기들의 욕심과 교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겠구나.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보상받은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복수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준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만이 남아있었죠. 하준은 회사를 완벽하게 재정비했습니다. 투명, 경영으로 부정을 없애고 낙하산 인사를 철폐했죠. 특히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을 때 직원들의 얼굴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하준의 결정은 회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사 창업주 일가를 인정하여 사임으로 처리했지만 실상은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하준의 통쾌한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던 회사를 살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신제품 계약이 재개되고 매출이 살아나면서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경이로움과 감격은 선우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하주는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의 말은 선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하준이 전 남편의 회사 인수를 마무리하고 1년이 흐른 어느 주말, 선우는 휠체어를 탄 하준과 함께 꽃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선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쓰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꽃시장에서 사온 모종들을 마당에 가득 심으며 선우는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이 꽃들 좀 보렴. 참 예쁘지? 하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예쁘네요. 선우는 꽃들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엄마한테는 하준이 내가 이 꽃들 같았어. 열심히 기르고 가꾸며 언젠가는 내 인생도 활짝 피기를 늘 바랐었단다. 하준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저한테는 엄마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저를 이렇게 피워내신 거예요. 아들의 그 말에 선우는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무시당하고 하찮았던 그녀의 삶을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아들. 그런 하준 덕분에 선우는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었고, 드디어 그녀의 인생에도 찬란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우는 이제 아들의 옆에서 오늘도 열심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즐거운 오디오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고마워요.